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40조 원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쏟아부은 돈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두고 떠난다고 했어요. 발표 하나에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질 판이었어요. 공장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다음 날엔 수백 명, 그 다음 날엔 수천 명이 됐습니다. 온 도시가 들끓었어요. 근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고작 5천억 원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욕심 하나가 300조 원짜리 미래를 몽땅 날려버린 겁니다. 대체 누가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왜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이야기 끝은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목이 메이더라고요. 17년간 삼성과 동고동락한 베트남 사업가 팜특항 씨의 증언,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의 대한민국 삼성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팜득항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방민에서 휴대폰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4살이 됐고요. 직원이 380명 있는 중견 업체의 대표지요. 제가 삼성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7살이었고 직원 12명의 조그만 플라스틱 공장을 갖고 있었어요. 동네 잡화점에 납품하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었지요. 그 무렵 삼성이 방민에 들어왔습니다.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거대한 휴대폰 공장을 세웠더군요. 저는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품질은 목숨 걸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인 담당자분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6개월 안에 불량률 0.01%를 맞추면 계약하겠다고요. 그 6개월 동안 저는 거의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기계 앞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가족 얼굴 볼 틈도 없었지요. 그렇게 5개월 28일째 되던 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직원 12명은 380명이 됐고 허름했던 공장은 3개동짜리 단지로 커졌어요. 삼성이 저를 키웠고 저는 삼성과 함께 자랐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제 인생 전부가 삼성과 엮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삼성 공장에서 만나는 한국인 직원들의 표정이 좀 굳어 보였습니다. 평소엔 밝게 인사하던 분들이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더군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물량이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평소 같으면 한 달치 물량을 미리 알려주는데 연락이 뜸해지더니 절반으로 깎인 수치가 내려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답변뿐이었지요. 그 즈음 다른 협력업체 사장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17년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삼성은 언제나 정확했고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삼성이 갑자기 말을 아끼고 물량을 줄이고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때 정부가 삼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약속했던 세금 감면을 뒤집겠다는 거였어요.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침이 바뀌었다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더군요. 한국인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정부 관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어디 가겠냐고, 공장도 사람도 다 여기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요. 완전히 우습게 본 거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7년을 지켜봤으니까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약속을 어기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약속을 깨면서 비웃기까지 했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정말 불안했어요. 삼성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 설마 떠나진 않겠지. 그래도 혹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루기가 힘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떠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쌓아올린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리고 가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을 너무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무너진 믿음 앞에서 얼마나 냉정해지는지 말이에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삼성 공장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부품 납품도 해야 했고 품질 회의도 참석해야 했거든요. 그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이 공장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박민성 전체가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공장으로 향하는 오토바이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사람들로 도로가 가득 찼지요. 식당, 편의점, 숙소, 병원까지 전부 삼성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는 구조였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삼성이 기침하면 박민이 감기에 걸린다고요. 과장이 아니었어요.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실감이 났습니다. 수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갔고,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광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저 같은 시골 출신한테는 매번 놀라운 풍경이었지요. 그런데 저한테 더 깊이 와닿았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라인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 교육장에서 신입사원을 가르치는 선배들,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 다들 활기가 있었어요. 내일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육장 앞을 지나가다가 한 여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작은 체구의 직원이었는데 신입들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더군요. 서두르지 않고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입사 3년 차인데 자원에서 신입 교육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묘했습니다. 저도 17년 전엔 저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열정 하나로 버텼던 시절이 떠올랐지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참 대단한 게 저런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직원이 한 말을 전해 들었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공장 덕분에 가족이 처음으로 집을 샀다고 했답니다. 베트남에서 내 집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평생 새 집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삼성에서 일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어요. 17년 전 12명 데리고 시작했을 때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과 거래하면서 회사가 커졌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줄 수 있게 됐고 저도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직원 380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합치면 1,500명이 넘는데 그들의 생계가 전부 삼성과 연결돼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박민성에만 삼성협력업체가 70개가 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8만 명이에요. 삼성 공장 직원까지 합치면 거의 17만 명이 삼성 덕분에 먹고 살고 있었던 거지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삶이 이 공장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공장 복도를 걸으면 게시판에 여러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학자금 지원 안내, 의료 혜택 공지, 야간 셔틀 시간표, 동호회 모집 공고 같은 것들이요. 어찌 보면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수많은 삶이 연결돼 있었어요. 학자금 지원 덕분에 대학 가는 직원 자녀가 있고, 의료 혜택 덕분에 아픈 부모를 치료하는 직원이 있고, 야간 셔틀 덕분에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 거였지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단순히 생산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거였습니다. 식당은 손님을 잃고, 숙소는 비게 되고, 병원은 환자가 줄고 학교는 학생이 떠나는 거예요. 17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 무렵 협력업체 대표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다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물량이 줄었다는 얘기, 삼성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오갔어요. 한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가 30년 걸려 쌓아 올린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그분 회사는 직원이 400명이 넘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삼성이 17년 동안 쌓아온 걸 버리고 가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그때 삼성 내부에선 이미 비상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다더군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물밑에선 조용히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좀 달랐을까요? 글쎄요. 알았어도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게 을의 입장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성 공장에 전기가 끊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베트남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끔 정전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전기가 끊긴 게 낮 2시쯤이었다고 해요. 생산 라인이 일제히 멈췄고 클린룸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더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정밀 부품은 온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못 쓰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비상 발전기를 돌렸지만 전체 라인을 커버할 수 없었고 핵심 설비만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복구 요청을 넣었는데 답이 없었답니다. 전력공사 쪽에서는 폭염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 국민생활 전력이 우선이다. 복구 시간은 미정이다. 이런 답변만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저녁 5시가 넘어서야 일부 전력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생산량이 전부 폐기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저도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필 폭염이 심한 시기에 정전이 났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이틀 뒤에 또 끊겼어요. 이번엔 4시간 동안이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더군요. 엔지니어들은 탈진 상태가 됐고 노동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조기 퇴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연달아 정전이 난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삼성 공장만 골라서 전기가 끊기는 것 같았어요. 주변 다른 공장은 멀쩡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쪽에서 의도적으로 압박을 가한 거였어요. 삼성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지요.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기업을 상대로 전력을 무기 삼아 협박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회사예요. 그런 기업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렵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삼성 쪽 주문이 확 줄었거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한 달 물량의 절반도 안 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몰라서 안절부절못했지요. 한 협력업체 사장님은 직접 삼성 담당자를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우리한테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것뿐이었대요. 한국인 담당자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차마 더 묻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한국인 부장님을 만났는데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으시더군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회사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삼성이 떠나는 거냐고요. 그분이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만 대답하시더군요. 본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고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였지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떠나면 어떻게 되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지? 직원 380명은 어떻게 되지?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린 시내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삶들이 모두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삼성이 17년 동안 쌓아온 걸 그냥 버리고 가겠어요. 분명 협상이 될 거야. 정부도 바보는 아니니까 어느 선에서 타협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신뢰가 무너지면 돌아서는 분들이라는 거요. 17년 동안 그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약속을 어기는 거래처와는 미련 없이 관계를 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것도 협박까지 하면서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량 40% 인도 이전 확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진짜 발표했겠어, 무슨 루머가 돈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뉴스들도 같은 내용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외신에서도 속보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삼성이 정말로 떠나겠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출근해서 회사에 도착하니까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뉴스를 본 모양이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묻더군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17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삼성 문을 두드리던 날, 품질 기준 맞추느라 밤새던 날들, 첫 계약서에 도장 찍던 순간, 직원이 100명 넘어가던 날의 감격,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한테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다들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삼성 쪽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들 정신없이 바쁜 모양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규 투자 물량은 전부 인도로 간다고 하더군요. 베트남 공장은 현상 유지 수준이 될 거라고요. 그 말인즉슨 확장은 없고 점점 줄어들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협력업체들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소식이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더군요. 재검토를 요청한다고도 했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표가 나간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됐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한번 결정하면 안 바꾸는 분들이에요. 17년 동안 그걸 봐왔으니까 잘 압니다. 그날 저녁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급하게 연락해서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다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이 없더군요. 한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삼성이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라는 거요. 물량이 줄면 협력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70개가 넘는 협력업체 중 살아남을 곳이 몇이나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공장 앞을 지나갔는데요.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 얘기하고 있더군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뉴스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도 불안하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10명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100명이 넘더군요. 또 하루가 지나니까 수백 명이 됐습니다. 사람들 얼굴에서 불안이 분노로 바뀌어가는 게 보였어요.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성 탓을 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더군요. 그게 기름을 부은 거였습니다. 사람들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삼성과 함께 성장해온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부의 욕심 때문에 시작됐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5천억 원이요. 정부가 더 뜯으려던 돈이 5천억 원이었어요. 그 5천억 원 때문에 40조 원짜리 투자가 위태로워지고 300조 원 규모의 미래 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17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지요. 발표가 나고 며칠 뒤부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장 앞에 모인 사람들이 1000명을 넘어서더니 곧 수천 명이 됐어요. 도로가 막히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지켜달라, 가족을 굶기지 말라는 외침이었지요.
군중 속을 헤치고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다. 젊은 노동자들, 중년의 가장들,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두려움에 질려 있었어요. 내일이 안 보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더군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15년을 일했다고, 내 청춘을 다 바쳤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요. 그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17년을 삼성과 함께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악몽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위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집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더군요. 정부 청사로 향하는 행렬이 생겼고 관공서 앞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흥분한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장면 중 잊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더군요.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해고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 집세를 못 낼 것 같다고, 아이 분유값도 걱정이라고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똑같이 불안했으니까요. 그 무렵 폭동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퍼지고 있다더군요. 삼성 공장이 있는 타이응우엔에서도 사람들이 모였고 호찌민에서도 연대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전국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 마음이 이해됐어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생겼으니 화가 나는 거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지면 절박해지는 거고요. 그 분노가 거리로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이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삼성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사실 잘못은 삼성이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정부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 지경을 만든 거였습니다. 며칠 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원인을 깨닫기 시작한 거지요. 정부가 삼성을 협박했다는 얘기, 세금을 더 뜯으려다. 이를 키웠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를 향한 분노로요. 관공서 앞 시위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규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일자리를 왜 빼앗느냐고, 삼성한테 왜 그랬느냐고 따졌지요. 관료들은 숨어버렸고 정치인들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정부가 처음부터 약속을 지켰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삼성을 협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겁니다. 5천억 원을 더 가지려다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때 세계 언론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속보로 전하더군요. 외신 기자들이 몰려왔고 카메라가 시위 현장을 비췄어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적 망신이었을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싶었어요. 17년 동안 평화롭게 잘 굴러가던 게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 원인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고작 5천억 원 때문에요. 베트남 상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세계가 이 일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으니까요. 미국의 유명 경제신문이 사설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베트남 정부의 전례 없는 정책 실패라고 했더군요.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국가에는 투자가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확한 지적이었지요. 일본 언론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외국 기업을 볼모로 삼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자국을 고립시켰다고 했어요. 독일 신문에서는 동남아 투자 리스크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고요. 유럽 투자자들도 베트남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라고 했어요.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원하는데 베트남 정부가 그 환경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거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같은 선택을 할 거냐고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이미 시작됐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유명 투자은행이 베트남 투자 등급을 낮췄어요. 정책 신뢰도가 급락했다면서 제조업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리포트를 냈더군요.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고요. 그 뒤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한 전자 업체가 베트남 신규 투자 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독일 자동차 부품사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투자 설명회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베트남으로 향하던 돈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거지요.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벌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외국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피해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보게 될 테니까요. 베트남 정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사퇴했거든요.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외국 기업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사과 한마디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 무렵 저는 다른 협력업체 사장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다들 암담한 표정이었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외국 기업 때려잡는 나라, 약속 안 지키는 나라로 낙인 찍힌 거 아니냐고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세계 언론의 평가 중에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건 이런 분석이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지요.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어디 가겠냐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17년 동안 한국 분들과 일하면서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신뢰가 전부예요. 약속을 지키면 끝까지 함께 가지만 약속을 어기면 미련 없이 떠나는 분들이지요. 정부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큰 신뢰를 잃었습니다. 5천억 원을 더 가지려다가 수백조 원 규모의 미래 투자를 날린 거지요. 이보다 어리석은 선택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마지막에 보여준 행동이 모든 걸 뒤집어 놨거든요. 삼성의 최종 결정이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 올지 두려웠거든요. 완전 철수하는 말이 나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신규 물량은 인도로 간다. 이건 확정이다. 하지만 기존 공장은 유지한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지킨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제대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존 공장을 유지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사장님 좋은 소식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기존 공장 유지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일하는 17만 명의 일자리가 당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협력업체들도 당장은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물론 예전처럼 성장하긴 어렵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어요. 직원들 앞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니. 우리가 당장 망하지는 않는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완전히 철수하는 게 더 나았을 거거든요. 정부한테 협박을 당했으니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모든 걸 빼고 가면 베트남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테고 정부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중에 한국인 관계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삼성 내부에서 그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더군요. 완전 철수를 주장하는 쪽도 있었대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협박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의견이요.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었답니다. 우리가 떠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정부 관료들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의견이었대요. 결국 삼성은 후자를 선택한 거지요.
교훈은 남기될 죄 없는 사람들까지 벌하지는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신규 투자를 끊어서 정부한테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기존 공장을 유지해서 노동자들은 지키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복수를 하잖아요. 당했으면 갚아주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그런데 삼성은 다르게 행동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철수해서 베트남 경제를 흔들어 놓을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휘두르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다치니까요.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 열심히 살아가는 협력업체 직원들,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삼성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발표가 나간 뒤 공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노동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기존 인력 전원 고용 유지라는 공지가 게시판에 붙었는데 그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시위대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함성이 잦아들고 도로가 다시 뚫렸어요. 며칠 전만 해도 아수라장이었던 도시가 조금씩 평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태를 진정시킨 건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어요. 삼성의 한마디였습니다. 기존 공장은 유지한다는 그 약속 하나가 수만 명의 분노를 가라앉힌 거지요.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들 같은 생각이더군요. 삼성이 대단하다고요. 복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요. 그게 진짜 강한 거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진짜 강한 건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지요. 특히 힘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삼성이 보여준 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게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저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처럼 부품 납품건으로 간 거였는데 분위기가 달라져 있더군요. 예전의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상 가동이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교육장 앞을 지나가다가 예전에 봤던 그 여직원을 다시 봤어요. 신입사원들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있더군요.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표정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협력업체 단지도 돌아봤습니다. 문을 닫은 곳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다시 가동을 시작했더군요. 트럭이 오가고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은 거지요. 저도 우리 회사로 돌아와서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당장은 괜찮다고, 우리 일자리는 지켜줬다고요. 직원들 얼굴에 안도의 빛이 돌더군요. 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덕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삼성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모든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회사가 망할 뻔했다는 것도요. 아내가 제 손을 잡더군요. 고생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국 기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17년 동안 한국 분들과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상대도 그러기를 기대하지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게 또 있어요. 한국 분들은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삼성은 그랬어요. 베트남 정부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완전히 철수해서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게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면 품격이 되고 약자를 짓밟는 데 쓰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삼성은 품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경제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힘이 있어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베트남 정부는 비싼 수업료를 낸 셈입니다.
5천억 원을 더 가지려다가 수백조 원을 날렸으니까요.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잃었고요. 앞으로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를 꺼릴 수도 있어요. 그게 다 탐욕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한테도 해줬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강조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뢰가 얼마나 값진 건지 배우라고요. 그리고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기억하라고요. 지금 저는 여전히 삼성과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요. 창밖을 보면 당린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이 도시는 삼성 덕분에 성장했어요. 그리고 삼성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정부가 망쳐놓은 걸 삼성이 수습해준 거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합니다. 먼 나라에서 와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품격으로 이긴 겁니다. 그 품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 폭동 속 삼성이 18만 명 살린 품격의 결정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